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쟁호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이 빠져서 용쟁호토가 아니네요. 용이 빠지고 지금 좀 비실비실한 호랑이만 나와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좀 아팠다가 다시 회복되고 나서 한 그 방송을 제가 보니까 조금 제가 실수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이래 이빨 사이, 입술 사이로 막 흘러나오더라고요. 똑바로 발음을 잘 못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생기는데 죄송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보니까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주어 목적어를 갖다가 바꿔 이야기해가지고 조금 혼돈이 있을 수도 있는데, 아마 공격하는 측이 러시아고 방어하는 측이 우크라이나이기 때문에 독자 여러분들만 나름대로 이해를 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지금 북한 미사일 쏘고 지금 난리가 났는데 우크라이나 사태를 틈타서 얘들이 계속 도발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종합적으로 또 대표님이 설명을 드릴 거니까 오늘은 계속해서 우크라이나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 초미의 관심사고 경제 공황 이런 앞으로 있을 그런 위기 상황하고도 밀집에 연관되는 대사건이기 때문에 참 이게 조그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나라 한 나라 쳤다고 세계 경제가 이렇게 요동치는 건 아마 전례가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 일주일마다 이 방송을 하다 보니까 그간에 굉장히 많은 이제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있죠. 전쟁을 하는 와중에. 그래서 이거를 일괄적으로 요약해가지고 설명드리기가 대단히 어려운데, 일단 중간중간에 대표님께서 다 말씀을 이제 요약해 주시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저는 중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 주된 맥락을 빼버리고 제만 알고 있는 새로운 사실이라든가 이런 것만 이야기하면 이게 또 맞지를 않으니까 그런 점에서는 다소 중복이 될 수가 있으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그 전쟁을 보면서 제가 한 3가지 정도를 제가 좀 머릿속에 떠올렸는데,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예상외로 러시아의 침공에 대해서 우크라이나가 잘 싸우고 있다는 건 이런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대학 다닐 때 책을 본 게 있는데, 그게 이제 프랑스의 레몽 아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국제정치학자죠. Peace and War라는 책을 썼습니다. 원래 불어로 쓴 걸 이제 저는 영어로 번역된 걸 읽었는데, 그 양반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강대국의 전쟁에서 약속에 지녀야 할 가장 중요한 요소는 국민들을 이끄는 지도자와 철저한 항전을 각오한 국민들의 결속이다. 이걸 보면은 아무리 핵무기가 어떻고 미사일 체계가 어떻게 하더라도 일단 국가의 위기, 전쟁이 발생했을 시는 국민들을 어느 정도로 지도자가 잘 이끌어가는가, 어느 정도로 카츠를 가지고 이제 정권을 잘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발현시키는가, 그게 좌우된다고 했거든요. 이거는 수천 년 전이나 앞으로 미래의 전쟁에서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이런 섭리를 보게 되면은 지금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 명제에 가장 적합한 인물이죠. 다들 코메단 출신이라고 정치적 경륜 좋다고 이렇게 욕을 많이 얻어먹었는데, 이번에 보면은 그 어떤 국가의 정치가 또는 국가 지도자보다도 아주 이제 굳은 의지와 철저한 어떤 그런 이제 항쟁 의식을 가지고 지금 국민들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과연 러시아 같은 이런 8배, 10배의 군사를 가진 나라의 침공을 제대로 이겨낼 수 있을지, 그건 아직 지금까지는 잘 싸웠습니다만, 과연 이 사람들이 위기를 버텨낼 수 있을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게 되면은, Peace and War에 나오는 이제 이야기를 보게 되면은 아주 원론적인 그런 이야기 같은데, 문제는 이게 지금 조금 나중에 2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사태가 좀 심각합니다. 1차 공격은 너무 이제 섣부르게 해가지고 격퇴를 당했는데, 2차 공격은 모든 예비 병력을 다 이끌어서 한 이틀 동안 48시간의 전투를 통해서 키예프를 갖다 함락시켰다. 이런 각오로 러시아가 새로이 아마 전력을 정비를 하고 있는데, 혹자는 오늘 내일 결정이 난다라고 섣불리 예단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2부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인상은 여러분들 잘 아시죠? 옛날에 이스라엘이 시리아나 이런 요르단이나 이런 이집트하고 전쟁을 할 때 미국이나 전 세계 각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이제 학업을 그만두고 장사를 그냥 접고 조국을 위해서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그런 장면들 아마 여러 가지 영화나 그 다음에 뉴스 같은 데 많이 보셨을 겁니다. 지금 와서 이야기하자면 좀 진부한 이야기 같긴 한데, 미국의 어느 대학에서 이슬람계 학생도 있고 유대계 학생도 있는데 중동에서 전쟁이 벌어지니까 중동 애들은 하나도 떠나지 않고, 그러니까 아랍계죠, 다 공부만 하고 있고 있는데 이스라엘 애들은 다 휴학계를 내고 전선으로 향하더라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대학 교수가 바로 오늘 이 교실에서 전쟁은 끝났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중동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신화 같은 전적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번에 한 이야기를 좀 되풀이 합니다만,
무기 체계 사양이나 어떤 질적 성능 그것만 가지고는 전투를 설명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비개량화된 요소가 얼마나 전투를 잘 이끌어갈 수 있겠는가. 그 다음에 이제 전쟁 위기의 핵심을 어느 정도 간파해서 국가적 위기를 갖다가 해소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철저히 인간들의 두뇌와 의지, 용기 이런 변수에 좌우된다고 보는 것이 좋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인데 되게 전투나 전쟁 되게 밀덕들이 좋아하죠. 전쟁이 터지면, 전투가 터지면 어떤 거 전술적 동향 이런 데 굉장히 관심을 품게 마련인데, 오래된 군사적 격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 아마추어는 전술을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택틱이죠. 아마추어는 전술을 이야기하고, 프로는 병참을 이야기한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러시아군 침공사 때 보면은, 자기들이 그냥 뭐 대충 이래 협박하고, 이름장 놓고 폭격하고 이러면은 우크라이나 항복할 줄 알고, 3일치 식량, 3일치 정도의 보급품만 가지고 전투를 개시했다라고 하거든요. 북쪽 전선에서, 키예프 국경에. 그래서 이걸 보게 되면은 이제 굉장히 적을 얕잡아 봤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병참을 이제 형편없는, 그러니까 3일치 식량이나 뭐 보급품을 갖다 전달했다 하더라도 그게 질적으로 굉장히 떨어지는 것들. 우리 뭐 한 12년 또는 7, 8년 전에 그런 어떤 식량을 갖다가 먹으라고 주는 이런 사태들, 이런 거로 봐가지고 병참이 엉망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면은 이제 많은 뉴스에서 나옵니다만 러시아군의 이제 징집 체계가 소위 말해서 직업 군인들하고 그 다음에 징집한 군인들이죠. 이 징집한 군인들은 원래는 국외로 나가진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국외로 나가게 되죠.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으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제 대개 직접 전투에 참가하진 않고 아마 병참 쪽에 붙인 것 같아요. 병참 쪽에 붙이다 보니까 별 의욕도 없고 그냥 그 사람들은 임기 때우면 그냥 제대한 군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병참도 이제 제대로 된 병참을 실시하지도 못했고, 그 다음에 러시아 군대라는 게 부패가 워낙 심해서 전체 물동량이 얼마인지 파악하기 힘듭니다. 장부상으로는 다 이제 완편 전력으로 되어 있는데, 석유 같은 거 이런 거 갖다 빼먹죠, 군인들이. 워낙 부패하니까. 사령관부터 밑에 쫄병까지. 그러다 보니까, 야, 우리 준비 다 됐지라고 하는데, 예스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막상 전투가 시작되면은, 100갤론에 있어야 될 탱크 연료가 50갤론밖에 없다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처구니 없는 그런 병참, 어떤 그 종마룡 그런 상태. 그 다음에 불과 3일 만에 작전을 끝내겠다고 했는데, 사실은 2차 대전 때 1943년에 독일 일군이 점령한 키예프를 소련군이 탈환하는데 불과 나흘이 걸렸습니다. 물론 이제 시가전 같은 거 하지 않고 독일군이 이제 더 이상 키예프를 방어할 수 없으니까 미리 빠졌죠. 하지만 11월 3일 날 침공을 시작해서 4, 5, 6일 날이 끝났거든요. 근데 지금 그때보다도 러시아군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러시아군은 독일과 소련 같은 경우에 아주 소위 말해서 군사 강대국끼리 이제 클래시가 되는데, 이거는 이제 훨씬 만만한 군사력이 8분의 1, 10분의 1밖에 안 되는 우크라이나를 점령하는데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렸다는 거는 뭔가 러시아군의 병참 체계에 문제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병참뿐만 아니고 초장에 이제 방공망을 다 박살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죠. 그래서 아마 베트남처럼 아마 공군도 게릴라 전술을 쓰는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 공군은. 그러니까 주요 공군 기지는 미리 이제 러시아군이 타격을 할 거니까 미리 분산됐다가 은폐되고 매복된 위장이 잘 된 그런 지역에 이제 소규모로 아마 공군기들을 갖다 분산시킨 다음에 공군기 다 끌어모아봐요. 우크라이나 50대, 60대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전공법으로 전 편대가 공중에 뜬등 이런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숨어 있다가 필요하면 요격을 하거나 강습을 하거나 대지 공격을 행하고 다시 빠지고 하면 그런 히트앤드라는 작전을 했는데 아직도 러시아군이 장악하지 못하고 있다. 막 이런 것도 병참이라든가 사전 어떤 그 정보 취득 이런 데서 러시아군이 상당한 문제점을 노정한 게 아닌가 이렇게 지금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소위 말해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의 전황 보고의 어떤 객관성과 진실성에 관한 문제인데요. 여러분들 좀 이상하게 생각하셨을 겁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너무 잘 싸운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접하고 있는 것은 대부분의 우크라이나 이제 참모부 국방부에서 나온 자료에 의거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플러스해서 소위 말해서 영국의 군사 당국, 미국은 뭐 유럽하고 좀 떨어졌기 때문에 CNN을 통해서 아마 뉴스를 받아서 내니까 특별히 저희들이 주의 깊게 볼 건 없습니다만 우크라이나 정부 당국이 발표하는 내용하고 이제 그 다음에 BBC를 통해서 영국 군 첩보부에서 내려지는 그런 어떤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걸 종합해서 이제 전황을 설명을 하는데 이게 과연 믿을 수 있겠는가 하는 거 여러분 좀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근데 처음에 개전하자마자 소위 말해서 키예프의 유령이라 해가지고 얼굴이 잘 알려지지 않는 우크라이나의 조종사가 종횡무진으로 활약하면서 적기 12대를 격추시켰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죠.
우크라이나 정부에서 그 사람이 이제 헬멧을 쓴 얼굴까지 공개를 했는데 과연 이 사람이 실존하는 건지 아니면은 위기에 몰린 국가 또는 군 국민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조작된 내용이지 그거는 나중에 전쟁이 끝나고 나면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양적으로 전력상 워낙 이제 열세 있는 우크라이나가 어떻게 이렇게 잘 싸울 수 있을까? 과연 이 정보를 믿어야 되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은 러시아 측이 일체 지금 보도를 하고 있지 않거든요. 러시아는 처음에 한 3일 지나고 나서 전사자가 한 500명 발생했다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일체 보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타스 통신이라든가 소위 말해서 매체들이 있는데 개개의 구체적인 전황에 대해서 일체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말은 뭔가 지금 꼬여 있다는 이야기죠. 자신들이 아마 제대로 된 전투 역량을 가지고 원래의 계획대로 우크라이나군을 타격하고 있다면은 계속해서 세세한 전황 보고를 뉴스로 실을 겁니다. 오늘 어디에서 뭐 어떤 대대 어느 뭐 연대를 격파했다든지. 근데 일체 나오지 않고 오로지 우크라이나군이 발표하는 것만 우리가 보도를 접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문제인데 문제는 그 어떤 양적 규모는 조금 오버됐을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 특정 전투에서 우크라이나군이 소련군을 격퇴시켰다든지 하는 것은 객관적 사실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그게 만약 그 보도 자체가 거짓말이라면은 당장 모스크바에서 이제 반응이 나오겠죠. 그 헛소문이다, 프로파간다더라고. 근데 그런 말을 하지 않는 거로 봐서는 분명히 특정 전투에서 졌다, 격퇴당했다 하는 그 사실만큼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크라이나군은 매일 전황 보고를 하면서 적군을 얼마 부쉈다, 병사를 얼마 죽이고 무슨 뭐 포로로 잡고 그다음에 전차를 몇 대 격파하고 하는 거는 보고를 하는데 이제 자국 군대의 피해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죠. 이제 그거는 한 뭐 국방력이라 해봐야 전체 뭐 17만 정도, 20만 정도, 크게 잡아서 20만 정도니까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 큰 나라에 남한의 6배입니다. 그 큰 나라의 군대 병력 배치가 어떻게 됐다는 거 알리는 것 자체가 러시아 군대한테 워낙 좋은 정보를 주는 거기 때문에 자기들의 이제 캐주얼티 피해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는 갑니다. 근데 이 러시아 같은 경우는 자국군의 피해 또는 우크라이나군의 피해에 대해서도 일체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상당히 지금 러시아군이 고전하고 있다. 그 내용만큼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조금 이제 전세가 바뀌긴 했는데 그걸 좀 말씀드리자고 하면은 대표님께서도 이제 몇 번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현재까지 그러니까 오늘이 3월 10일입니다. 어제 대통령 선거가 있었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3월 10일 날 하면 13일 정도에 이제 방송에 나가니까 12일입니까? 그러다니까 지금 현재 3월 11일이란 그 기준을 좀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요 2, 3일 동안에 굉장히 전황이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한 내용 자체가 완전히 이제 엉터리가 되거나 아니면은 좀 시성이 떨어지는 그런 뉴스가 될 수가 있는데 일단은 3월 10일을 기준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12,000명 정도 러시아군의 캐주얼티 피해가 생겼다라고 하는데 이제 사상자죠. 그래서 12,000명이 다 죽은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전력에서 제외됐다, 전투서열에서 삭제됐다고 할 경우에 사상자라고 하는데 이거는 사망과 부상자를 합친 개념입니다. 근데 되게 이제 지구상의 모든 전투를 대충 보면은 전사자가 예컨대 한 100명이 발생했다라면은 부상자들은 3배 내지 3.5배입니다. 그러니까 12,000명의 캐주얼티, 사상자가 생겼다고 한다면은 그러면 대개 4,000명, 작게는 한 2,500명에서 3,000명 또는 4,000명 정도가 전사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분의 1 정도가. 그래서 최근에 미 이제 첩보부 같은 데서는 러시아군의 피해를 처음에는 2,000명에서 4,000명 정도 잡았다가 나중에 우크라이나군의 객관적인 전과를 정밀 분석한 다음에는 현재 한 5,000명에서 6,000명 정도가 전사한 거로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마어마한 이제 전사자죠. 왜냐면은 무기체계가 이렇게 발달하게 되면 군인들 자체의 사망은 전사는 별로 그래 많지는 않습니다만 기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크라이나한테 계속 인위를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러시아군이 생각보다 대기 이제 전쟁을 못한다라고는 할 수 있는데 얘들은 2차 대전 때도 보시면 알 수 있겠습니다만 1차 대전 때도 마찬가지고 이 공격은 전쟁입니다. 적군이 서둘러서 방어는 잘하는데 나폴레옹 군대 쳐부시고 히틀러 군대도 몰아내죠. 근데 자기들이 이제 전열을 갖춰서 어떤 작전 계획에 따라서 기동하는 거 이거는 굉장히 이제 서툰 군대 같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 다음으로 군사력 제2위입니다만
그래서 그런 어떤 문제가 일단 지금 현재 이제 보도 방식이나 보도 내용에 있어서 이런 그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구체적인 전과에 대해서 너무 액면 그대로 안 믿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현재 지금까지 언론에 나온 거는 팩트 자체는 크게 뭐 엉터리는 아니다라는 걸 갖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근데 여기에 지금 전과가 나오면서 이제 주변국들의 대응인데 여러분들 아마 미국의 태도에 대해서도 굉장히 아마 분노를 느끼셨을 겁니다. 왜냐면은 전쟁이 이 발생되기 전까지는 좀 조심스럽게 외교적 방안이 있는 것처럼 하는 그런 노력이나 태도는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이미 이직이 됐거든요. 전쟁이 나서 엄청난 사상자가 발생하고,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민간인들이 죽어나가고, 그 다음에 뉴욕타임즈의 그 어린 애 둘이가 그 엄마와 같이 죽어서 이제 비참하게 박격포에 맞아서 죽어 있는 거리에 널브러진 그런 아마 비참한 광경도 여러분들 보셨을 겁니다. 그럼 민간인 피해도 계속 급증하고 있고요. 일부러 이게 그 어떤 뭐라 그래 민간인들이 패닉 상태를 갖다 심리적 공포를 주기 위해서 일부러 의도적으로 민간인 거주지역을 갖다 타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병원까지 말이죠. 그래서 이 2차 대전 때 소련군이 얼마나 잔인했냐 그러면은 최소한 독일군은 어떤 점령을 어떤 지역을 점령했을 때 러시아군, 소련군 병동에 가서 그걸 사살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 소련군들은 독일군이 후퇴하고 난 다음에 예컨대 지금 하르코프 같은 경우에 거기 들어가서 병원에 부상 당해가 누워있는 병사들, 무방비 상대 병사들 다 총으로 쏴 죽였거든요. 그 다음에 이게 방송에 내보내기는 좀 19금입니다만은 소련군들이 얼마나 잔악했냐 그러면은 독일군 포로를 잡아가지고 산채로 성기를 잘라내고 혀를 잘라내고 눈을 파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대가 거의 한 개 중대가 완전히 그런 식으로 잔악 행위를 당하면서 이제 당한 적이 있는데 그게 1942년 12일입니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한 가지만 들겠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헤르만 발크 장군이 지휘하는 11 장갑사단이었는데 어느 마을을 갖다 탈환하고 나서 보니까 독일군은 그런 식의 잔악 행위를 당했다 이거죠. 그래서 헤르만 발크가 야 이거 보복해라. 다음 전투에는 카네게 판거는 포로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죽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잔악 행위를 하라라고 이야기하진 않았습니다. 복수를 하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그 휘하의 11 장갑사단 병사들이 그런 잔악 행위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 항복한 포로로 잡고요. 그 다음에 그 장갑사단 자체는 굉장히 신사적인 사단이라 국제법 제네바 협정에 따라서 포로대로 다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 소련군들의 장악행위, 민간인들의 어떤 그런 거는 여러분들은 나치 독일이 더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소련군이 더 합니다. 우리는 나치 독일을 이야기할 때 항상 유태인의 600만 학살 그걸 머리에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런 고정관념이 있기 때문에 개개의 전투에서도 굉장히 잔악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제가 밀떡 중에 한 사람입니다만 소련군이 가장 잔인했습니다. 2차 대전을 갖다가 한정적으로 보자면 말이죠. 그래서 그런 여러분의 참고를 해주시고 특히 미국이 이제 얼마나 비겁했냐 그러면은 최근에 이제 바이든이 국정연설을 하는데 국정연설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들은 지상군을 우크라이나에 보내지 않겠다. 뭐 자랑도 아니고 말이죠. 그러고 나서 맨 마지막에 이제 그 뭐 박수를 받는 그런 여러 가지 뭐 용기 있는 또는 과감한 조치들은 언급을 하면서 꼭 get it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도우지 않는 거죠. 할 필요가 없는 말. 그러니까 도우겠다라고 말을 하면 되는데 도우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왜 국정연설에서 합니까? 그것도 말이 안 되죠. 그 다음에 대표님과 제가 조금 전에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기가 찬 일은 자 젤렌스키 이렇게 해야죠. 너가 지상군을 보내주지 않으려면 딱 두 가지를 해달라. 그다음에 비행 금지 구역을 설정해달라.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그 다음에 그게 안 된다면은 공군기라도 보내달라라고 했는데 이 두 개 다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협박을 했죠. 비행금지구역을 설치하게 되면은 비행금지구역을 설치한 그 관계된 나라들을 갖다가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협박을 했고 우크라이나는 뭐 물론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투기를 갖다가 보내주는 이 문제인데 그래 옆에 있는 폴란드가 미국 29기를 갖다가 보내줄 테니 미군에 대해서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보낼 테니까 그 대신 F-16기를 달라 바타로 바꿔먹게 하자라고 이야기한 거죠. 자 그런데 폴란드가 그냥 우크라이나 넘겨주면 되는데 이걸 갖다가 또 소심하게 독일에 있는 미군 기지에 보낼 테니 미군 너가 우크라이나를 보내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그건 곤란하다. 왜냐하면 전쟁이 더 확대될 여지가 있다라는 식으로 지금 언론에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왜 이런 군사 기밀적인 문제가 언론에 통해서 그게 발표가 되는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중대한 문제가. 근데 아마 대표님의 설명을 듣자면은 아마 이 전투기 바꿔먹는 문제는 폴란드하고 미국 사이에 오래전부터 이야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필 이게 이제 그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일어나니까 그걸 계기로 해서 이제 비행기를 바꿔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굳이 우크라이나에 미국 29기를 주겠다고 하는 건 어쩔 도리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가 과거에 이제 소연방의 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무기체계 다 러시아제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미군이 가장 최정예기 그런 거 F-35B 같은 거 줘봐야
조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조종사들이. 그러니까 미그 29가 제일 그나마 이제 신예기고 하니까 그걸 주면은 우크라이나 조종사들이 바로 쓸 수가 있죠. 그래서 미그 29기를 주겠다는 건데 대신에 이제 미제 F-16기를 대체해달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폴란드가 그냥 우크라이나 넘기지도 않았고 쫄아가지고 러시아한테 쫄아가지고 그걸 갖다가 독일에 넘기고 그걸 미군이 다시 빼서 우크라이나에 주라고 이야기하는 거나 그것도 못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미군이나 이래가지고는 이거 전쟁 못합니다. 이거는 개전되기 전이라든가 라면 모를까. 이미 지금 푸틴의 전쟁, 이 푸틴은 어떤 식이냐면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우크라이나를 잡겠다고 나오거든요. 지금 현재까지는. 물론 그 중간에 극적인 어떤 뭐 평화협정이라든지 또는 휴전협정 같은 게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양측이 워낙 팽배하게 지금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인데 한쪽은 거의 히틀러식으로 이제 밀어붙이고 있는데 미국과 서방은 여전히 소극적이거든요. 독일 마찬가지고. 프랑스의 마크롱 이놈은 맨날 어디 틈만 나면은 푸틴하고 이야기합니다만 하나도 관철시킨 게 없죠. 푸틴은 계속 배짱 부리면서 블라핑을 하고 있는 거고 마크롱은 그냥 그 블라핑에 대해서 카운터 블라핑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푸틴 같은 놈은 계속 무슨 뭐 연락망을 만들면서 전화를 하고 하면서 자기 어떤 그 외교적 위신을 높이려고 하는데 결과가 없는데 택도 없는 이야기죠. 그런 거는. 그래서 지금 이걸 보게 되면은 지금 미국의 저자세 이것도 참 정말 볼성사나다 메스껍다고 생각되고요.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오히려 푸틴의 간만 키워주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일부에서 마지막으로 다룰 게 하나 있는데 이제 그 러시아 군대라는 게 과거에 이제 그 아제르바이잔 그다음에 조지아 이런 그루지아죠. 그런 걸 갖다 점령을 하고 그다음에 지난 2014년에 크림 반도를 먹을 때 그때는 상당히 전격전으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게 되면 러시아 군대 굉장히 강하다, 굉장히 효율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우크라이나 같은 이런 약소가 붙는데 엄청난 문제를 많이 노정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밀떡들 또는 이제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이 러시아 무기 체계는 다시 한번 재점검해 봐야 되겠다. 과연 얘들이 사양, 문서에 나타난 인터넷 정보에 나타난 그 내용대로 어떤 기동이 되는 건지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건지 그게 의문스럽다는 거죠. 뭐냐면은 그 여러분들 아마 뉴스에 자주 나니까 아까 뭐 대공 방어 체계가 있습니다. 그 긴 트럭에다가 미사일 장착해가지고 전투기 공중에는 전투기나 폭격기 맞추는 건데 그게 이제 판치르 S1이라는 건데 이게 뭐 대단한 거라고 선전을 했습니다만 불과 며칠 전에 첫 전과를 올렸거든요. 공중에는 우크라이나 공군기를 격추시켰다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우크라이나 공군기가 아니고 자국 러시아 공군기였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보면 2차 대전 때 오폭이라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지금까지 전자장비가 이렇게까지 발달한 상태에서 이걸 갖다가 우군기를 맞춘다. 그것도 첫 전과가 우군기를 오폭했다는 거, 뭐 이런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우크라이나군은 오히려 이 판치르 S1을 갖다 노획해가지고 역으로 소련기를 격추시키는 이런 우스꽝스러운 그런 전과를 올린 것도 이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게 되면은 러시아가 처음에 제공권을 장악했다고 하는 건 완전히 프로파간다이고 여전히 우크라이나 공군기들이 살아있다. 게릴라식으로 움직이는 거죠. 옛날에 월남전에 베트남 공군도 그런 식이었습니다. 1대1로 공중전에서 편대끼리 이제 비행대끼리 맞붙는다는 거 하는 데서는 미군이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히트앤런 작전을 했는데 우크라이나가 지금 그런 전법을 쓰고 있는 것 같고 이걸 보게 되면은 우리 언론들의 보도 제가 사실은 여러분들이 지나간 뉴스나 옛날 방송한 거 안 보시죠. 그래서 제가 2월 24일 개전했을 당시에 또는 그 이튿날 25일 한국이나 그다음 전 세계 언론들의 동향을 갖다 쭉 다시 역으로 한번 살펴봤거든요. 찾아봤거든요. 근데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게 전 세계 유수의 한 그 매스미디어들이 전부 이런 식이었습니다. 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 키예프 함락 초일기 이런 문장들이 쫙 깔렸거든요.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개전하고 나서 오늘로 정확히 15일입니다. 15일인데 아직 키예프에 대한 완전한 포위망도 구성하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보게 되면 러시아의 전력, 군 전력이라는 게 실제 우리가 인상적으로 그다음에 책에서 또는 어떤 그 에어쇼 같은 데 나오는 전투기들의 어떤 사양 그것만 가지고 판단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지 않냐라는 그런 아마 교훈을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1부는 이 정도까지 하고요. 그 2부에서는 러시아가 이제 2차 공세를 준비 중인데 이걸 키예프를 어떤 식으로 공략할 건가. 지금 사실은 굉장히 지금 우크라이나가 불리한 상황입니다. 객관적으로. 그래서 그 문제를 조금 다루고 그다음에 우리의 문제를 언급하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1부는 이거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 브랜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하지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캐셔 우라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더 이상 노력 따윈 개무리 스펙 찾아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빨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 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You and I, we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Yeah. Revolution 21, only you and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함께. 아마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쳐다 하면 뻥 잘난 부모 많아 잘난 학교 나오면 뭐 하나